학대 의심 신고가 돼서 경찰이 출동하고 아버전이 개입하고 이제는 시군구청 공무원이 개입해서 강제 분리되면요. 친권이 그 자리에서 그날부로 완전 박탈되고 정지됩니다. 그 부모는 부모가 아닙니다. 저는 저항을 하고 안 된다고 했지만 저에게 겁을 주고 경고를 하고 그 앞에서 제가 아이가 뺏기고 말았습니다. 의대 아동 사건이 정말 청소 상대 불량 갖고도 정서학대다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런데 굿네이버스나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이런 분들이 유튜브 광고를 보면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할머니랑 사는 조선 가정 뭐 이런 아이들을 모델로 해서 이런 집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후원을 내달라. 그 집은 이렇게 집에 곰팡이가 있으니까 도와줍시다 하면서 후원금을 모으는 광고비를 또 엄청 쓰고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이. 그러면서 또 분리할 때는 너네 집에 곰팡이가 있어서 분리한다고 하거든요. 너무 양면적이고 이상한 거, 모순적인 거죠. 미래 사건을 통해서 기자회견 때 나는 보도단협회 김수빈 회장님을 알게 돼서 같이 이렇게 연합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개입되면서 지금 많이 그래도 아이를 찾아왔어요. 판정위원회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전문가도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바로 경찰 수사, 검찰 넘어가서 그 다음에 법원 판결까지 하루 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정을 지켜야 될 국가가 지금 가정을 해체하는 데 앞장서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접수된 피해 부모들이 많은 가정이 이혼을 강제로 이혼당하는 피해자분들의 종교를 상당수가 기독교예요. 피해자가. 그런데 복지시설을 또 운영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기독교예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아동학대를 의심받는다 하면은 오히려 손절을 하려고 하는, 끊어버리려고 하는. 아이를 뺏긴 아빠입니다. 여러분,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서와 같은 한편이 되어서 어떤 이름 모르는 익명의 신고자의 말만 듣고 저희 아이를 강제 납치해갖고 부모와 강제 분리시켰습니다. 저는 저항을 하고 안 된다고 했지만 저에게 겁을 주고 경고를 하고 그 앞에서 제가 아이가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게 너무 황당합니다. 오늘 와이프가 양말 좀 제자리에 벗어놓으세요 하면 제자리에 벗어놓는 분 계세요? 애들도 그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이고 부모가 사회생활을 독립하기 전까지 가르치는 게 부모의 권리입니다. 의무고요. 엄마가 치우라고 해도 엄마가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해도 수도 없이 움직이고 어지럽히는 게 아이들이에요. 어떻게 집안이 어지럽혀져 있다는 이유로 부모에게서 강제로 아이를 격리해서 91일 동안 강제로 수용합니까? 믿을 수 없으시겠지만 이사 준비하는 도중 아버전이 와서 아이 둘을 끌고 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하는 당일날 와서 상황 설명을 했는데도 방임으로 써놓고 아이와 분리가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하기 2일 전 아이 짐은 친정으로 이미 옮겨놨고 그쪽 어린이집으로 전화까지 해놓았는데 이혼할 남편 신고에 의해 갑자기 아버정과 경찰이 와 아이 키울 환경이 아니라 했고 엄마는 아이는 친정에 잘 있다. 아이 짐을 확인하러 친정에 가자. 그쪽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설명을 하고 아이의 안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하원까지 일찍시켜 보여주었으나 그 아이를 일체 확인 절차 없이 뺏어갔습니다. 현재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아동 인권의 문제에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아동학대 전문기관, 아보전이라고 하는 곳이 좋은 기능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국가가 다 할 수 없는 역할을 맡아서 위탁받아서 하는 건데 이것을 쭉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관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나치게 아보전 쪽으로 권한이 많이 가해진 거죠. 친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아동이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슬프고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학대가 아닌 부모들까지 다른 사유랑 병합이 돼서 요즘은 정서학대니 뭐 방임학대니 뭐 그리고 별
이제 환경적인 문제를 갖고도 어떤 그런 것도 다 학대의 유형으로 보고 심지어 아이한테 소리만 질러도 부부싸움만 해도 다 학대로 몰아가는 추세다 보니까 이게 영역이 너무 넓어져 버리고 자의적인 해석이 많아졌습니다. 권한이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일하는 직원들이 전문성도 없는 젊은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그들이 일을 서투르게 하거나 또는 자기들 기분대로 하거나 마음 놓고 이걸 주무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다 보니까 정말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요소까지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거 억울한 일을 호소해도 그냥 모든 학대 부모로 동일시돼서 그냥 한 묶음으로 통째로 넘어가서 학대 부모라고 낙인이 찍혀지고 나면 결국에는 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잘못된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문제까지 발생이 됐더라고요. 경제적인 걸 봐서도 일반적으로는 약하고 가난한 분들인데 그리고 정부 지원금 받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드림 스타트나 이런 걸 통해서 복지과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 상담 사례가 다 기록이 되면서 나중에 이게 학대 증거로서 남게 돼요.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다고 해서 상담을 다 하라고 그래요.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아동보호 전문기관한테. 왜 그거를 학대로 몰고 가냐. 자꾸 상담만 받는데 당신들이 이 상담받은 근거를 나중에 학대로 몰아갈 거 아니냐. 학대의 증거를 삼는데 무조건 학대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상담하는 상담학회나 이런 쪽에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상담에서 그 사람을 도우려고 상담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실질적으로는 이런 불리한 진술이 되는데 증거가 자료가 쓰여지면 이게 잘못되게 악용되는 거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정말 우선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가정을 많이 세워야 되고 또 건강한 가정 속에서 한순간 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발생하면 그들을 복지 정책의 일원으로 돕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복지 정책이 정말 많이 강화가 돼 있는데 저희가 이 문제를 다뤄보면서 안타까운 게 또 뭐냐면 복지과, 복지국, 모든 지자체든 정부든 시군국 다 복지국이 있고 복지과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어려운 사람 이런 분들은 약자라면 많이 정부에서 혜택이 있어서 제공을 해요. 그런데 학대 가정으로 의심받는 순간 강제 분리되면서 한 부모 가정에서 지원 나갔던 것이 끊겨요. 그래서 한 사람은 끊기고 그리고 다른 모든 지원이 끊기니까 나중에 돌려받으려고 할 때는 또 심사 기준에 재정적인 어려움 상태 때문에 그 가정으로 돌려주기가 어렵다. 또 이런 근거가 돼버려요.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저희가 너무 답답한 게 우리나라의 정책이라는 것이 법은 막 만들어 놓는데 그 법이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 예방장치 또는 그런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사후 관리를 위한 어떤 조치나 그런 제도나 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후속 조치, 후속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고 무조건 우르르 해서 학대 부모는 너무 나쁜 사람이야. 규정을 짓고 마녀 사냥처럼 그냥 몰아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을 분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마녀니까 나쁜 부모니까 몰아간다. 실제로 자식을 때리고 힘들게 하는 부모가 있긴 있죠. 그런 가정은 분리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까지 정확하게 구분을 짓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한 패키지로 몰아간다는 거. 그리고 막상 그런 구조 속에서 들어가서 행정적인 절차로 서류에 명단이 올라가기만 하면 각 지자체나 이런 기관에선 어떻게 보면 서로 핑퐁으로 떠넘기기 같은 일이 있어요. 누가 문제인가? 어떤 책임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느냐고 추궁하고 들어가면 자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땐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답변을 안 하고 다 딴 쪽으로 넘겨요. 경찰에서 불려 있습니다.
저 아버전에서 문제입니다. 또 아버전에서는 저건 시청, 군청에서 저거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또 맡은 겁니다. 이래서 책임 주체는 없어지고 피해자만 발생하고 피해자만 양산되는 구조가 됐다. 저희들은 이 문제를 인권 침해 문제로 본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을 분리시키는 것만큼 인권이 침해되는 것은 없다. 더군다나 학대가 실제로 심한 학대도 아니고 훈육 차원의 실수가 있는 학대 또는 전혀 학대가 아닌 비행위자,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해자가 아닌 비행위자에게까지도 동일하게 학대가 이루어지고 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학대자면 비행위자인 남편이든 아내든 아이를 돌려받을 때 이 부부가 같이 있으면 학대자랑 같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돌려주지 못한다 해서 이혼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가정을 지켜야 될 국가가 지금 가정을 해체하는 데 앞장서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접수된 피해 부모들이 많은 가정이 이혼을 강제로 이혼당한 경우가 많아. 이혼하고 싶지 않아도 이혼해야만 애 돌려받는다고 하니까 이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근데 이혼해도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못 믿겠어서 안 돌려준대요.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이런 원치 않는, 예기치 않는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안전장치나 그런 나중에 어떤 그런 시스템적으로 마련이 안 돼 있고 또 나중에 돌려받을 때는 힘든데 최초 분리될 단계에서 어떤 판정위원회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전문가도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바로 경찰 수사, 검찰 넘어가서 그 다음에 법원 판결까지 하루 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틀, 3일, 며칠 안에 72시간이라는 그 기간 안에 다 이루어지고 만약 72시간이 넘으면 또 연장을 시켜서 한 5일 이내에 거의 다 최초 분리, 2개월에 강제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부모들은 너무나 억울하죠. 힘도 없고. 유일의 아동 사건이 정말 청소상대 불량 갖고도 정서학대다 뭐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런데 굿네이버스나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이런 분들이 유튜브 광고를 보면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할머니랑 사는 조선 가정 뭐 이런 아이들을 모델로 해서 이런 집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후원을 내달라. 저희들 볼 때 앵벌이라고 보는 입장이죠.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 또 그 집은 이렇게 집에 곰팡이가 있으니까 도와줍시다 하면서 후원금을 모으는 광고비를 또 엄청 쓰고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이. 그러면서 또 분리할 때는 너네 집에 곰팡이가 있어서 분리한다고 하거든요. 자식을 빼앗긴 부모들은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리고 제일 항변하기가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찾아와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면 정말 깨끗한 집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너네 집이 더럽다 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붙이는 이유들이 정말 가관인 게 너네 집은 책이 많다. 너네 집은 책이 뭐 꽂혀져 있지 않고 바닥에 있다. 너네 집은 가구가 낡았다. 너네 집은 장판이 옛날 장판이다. 이런 이유로 분리 사유를 삼으니까요. 거기에서 헤어나올 집이 몇 집 없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헤어나왔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정신적인 문제로 또 삼아요. 너가 불안정해 보인다. 우니까 우울증인 것 같다. 화내니까 분노 조절인 것 같다. 웃으면 또 가식적이다. 이러면서 또 아이를 안 돌려주거든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분리될 때 신고자는 물론 이제 신고자는 보호해야 되죠. 그런데 뭐 위층과 아래층 사이 층간 소음 때문에 가뜩이나 관계가 안 좋았는데 애가 갑자기 자지러지게 운다. 그러니까 바로 신고. 그래서 분리되는 경우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사유로 또 하나는 또 요즘 이혼 가정들이 많고 양육비 문제가 있는데 양육비를 주기 싫어서 아내를 학대자로 몰고 또 친족 간에 서로가 알력이 있어서 훈육의 주도권 싸움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친정 엄마가 할머니가 신고하는 경우 이래 갖고 분리되는 경우도 있고 분리되는 케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한 그 유일의 아동은 최초에 누가 신고했는지 아직도 안 알려주죠. 일부러 그쪽에서는 공식적으로 안 알려주는 말 못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신고자는 보호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억울한 무고다시피 할 정도로 신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 저 사람 나한테 나쁘게 했어. 그래서 저 아동학대를 신고해버릴까? 요즘 법이 강화됐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학대의 누명을 벗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방어권이 뭐 너무 없어요. 하나의 그 미투 사건처럼 한번 신고해버리면 그냥 바로 되고, 이제는 한 번 신고로 벌써 강제 분리가 되는 쪽으로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는 2번 신고인데 이제는 한 번 분리만으로 한 번 신고만 강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이거 인권 침해 요소가 많다. 심각한 근데 부분이다. 저는 신고자는 그래도 공개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지나가다가 저 아이가 학대당하는 것 같은데 신고할까 말까 되게 망설여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신고자가 노출이 된다면 정말 그런 아이들은 또 구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먼저 신고자를 무조건 공개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신고할 경우에 이 무고다시피 할 정도로 될 때는 이제 무고죄로 그들을 이제 고발을 할 수 있고 고소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그 분리된 상태는 계속 고통을 또 겪어야 되고 막상 돌려받아도 사후 관리로 뭐 자기들은 사후 관리가 아니죠. 도와주려고 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받는 입장은 굉장히 피를 말리는 거거든요. 이런 장기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니까 그 가정은 계속적으로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힘들어지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또 피해자의 유형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인가, 아까는 이제 열악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이제 분리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까지 접수된 게 50명이고요. 4개월 동안. 또 오늘도 들어온 분 치면 제가 상담을 못해서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그분까지 상담 51명이 지금 접수가 된 거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연락은 오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 어디다 이렇게 도움을 받을 때도 없고 억울해서 이제 저희들을 이제 찾아오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케어하고 돌보고 보살펴주는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힘은 쓰지만, 이런 분들이 한번 딱 이렇게 걸려 들어가면 최초부터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하려면 여기에 많은 인력이 있어야 되고 법조인도 있어야 되고 법률 자문도 빨리 해줘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최초 어떤 5분 대기조 같이 비상으로 학대 가정을 구출하는, 학대 아동을 구출하는 그런 것이 있듯이 억울하게 강제 분리될 위험에 처했고 위험에 있는 상황을 빨리 타개할 수 있도록 최초에 법률적으로 한국장도 써주면서 법적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우리 나름대로의 시스템도 갖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직 그런 재정적인 거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다 자원봉사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좀 더 이렇게 후원 좀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피해자분들의 그 종교를 보니까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에요. 피해자가. 그런데 복지시설을 또 운영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에요. 저는 목사면서 인권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이 남들은 못 보는 이걸 단지 무슨 뭐 법적인 거 싸울 정도 문제가 아니라, 이 사실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실까. 특히 이제 기독일보는 크리스찬 방송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상당수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고 교회에서도 관심을 안 갖고 있고,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아동학대를 의심받는다면은 오히려 손절하려고 하는, 끊어버리려고 하는,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아예 분리시켜버리고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추세가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가정의 위기가 오고 자녀 이렇게 되면 교회 신앙이 다 떨어져서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요. 또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제 활동하는데 그분들도 이제 습관과 지금까지 관행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나의 돌봐야 될 영혼이고 저 가정에서도 저 아이들은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 엄마와 자식을 분리시키는 것을 당연히 하고 우리가 더 훌륭한 부모다. 친부모보다 원가족이라고 그랬는데 원가족의 부모보다 우리가 더 훌륭한 시설에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관리는 안 되고 있는. 열심히 한다고 해요.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잘 관리해도 출퇴근하면서 관리, 숙식하면서 관리도 그거 내 자식이 아닌데 그게 관리가 제대로 되겠나요? 하나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한테 접수된 사례 중에 ADHD 그 부모가 있죠. 자녀가. 두 아이가 다 그렇대요. 그러면 오죽하면 엄마가 직장 일을 포기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머니 복도에서 아이를 지켜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선생님을 꼬집거나 때리거나 핥히거나 애들 때리는데 그때 엄마가 빨리 개입해 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들 수업 끝날 때까지 계속 복도에 있어야 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너무 속상하고 그 한번 ADHD나 이런 ADHD 같은 그런 경우는 충동 조절 장애가 있잖아요. 도저히 안 돼요. 어떤 때는 혼나서 잘 참다가 엄마도 화나니까 이 녀석 한번 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린 게 이제 또 멍이 들었다고 또 학대로 신고돼서 애는 안 분리되려고 난리가 나는데 약을 먹으면서 부모도 관리가 어려운데 시설에 데려가서 관리 우리가 더 잘하겠다? 잘할 수 있어요. 약을 2배, 3배를 세게 주면 되죠. 이제 이런 것을 부모로부터 자식을 분리시키는 것이 당연한 듯이 여기는 우리 추세. 이런 정인이법의 부작용, 그늘. 이것이 있는데 많은 분들은 정인이 사건 이전에도 강력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힘들게 하고 친부모가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법은 자꾸 강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서구에서는 실제로 부모의 그 자녀의 친권보다 국가 권력이 더 개입할 수 있는 요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강제로 뺏길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은 거죠. 민주국가라 하면서도 이런 인권이란 문제를 대두되면 독재국가, 독재인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권의 그늘, 인권을 앞세우면서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요소, 부모의 인권은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부모는 어디다 항변도 할 수 없고 호소할 데도 없고 어디 가서 억울함을 이야기해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처참한 상황에 있어서 이 부모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아동 인권은 다 얘기하니까 우리도 아동 인권은 보호하지만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나는 부모다 협회의 부모님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부모들을 도우고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언론도 잘 안 해줘요. 취재 방송 해가도 나중에는 이거 괜히 나가면 이상하게 조회수 안 나올 것 같다. 뭐 이거 괜히 반대 비판이 또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해왔던 뭐 유명한 국제 NGO, 굿네이버스나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초록우산이나 뭐 이런 단체를 건드려야 되니까 이거 오히려 안 좋다. 우리랑 좋은 관계인데. 광고주도 되고 이제 이런 어떤 뭔가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이 되면서 그 와중 구조, 처참한 구조 속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받는 게 아이와 부모다. 이 문제를 누가 보호해 줄 것이냐. 그래서 막상 기관을 찾아가고 시설을 찾아가고 아보존을 찾아가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게 합니다가 아니라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돼서 우리만큼 법도 모르고 몇 가지 질문하면 법 조항을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조항이에요. 막 잘 모르고서 막 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맡은 지 얼마 안 됐다고. 전문성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사각지대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고 눈물 흘리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보시고 우리 국민들이 나한테 바로 닥칠 수 있는 일이다. 나도 누군가 아동학대 또 내 손녀가 아동학대범으로 신고당하면
강제 분리될 수 있는 위험한 일은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내일처럼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래 학대 아동을 정말로 잘 보호하고 그 학대하는 부모로부터 분리시켜서 건강하게 양육시키는 거 그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옥석이 가려지지 않고 무조건 신고만으로 다 학대범이고 나쁜 부모다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면 거기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가 작동이 안 돼요. 그냥 업무적으로 서류만 행정상으로만 돼요. 그래서 그 한 가지를 또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이거 사실을 전달받았습니까? 서류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로 받고서 확인해 봤습니까? 그건 저쪽에서 확인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에서도 다 서류만 받은 거예요. 물론 가서 봤지만 봐도 의례적으로 하고 아버존에서 평가한, 시설에서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보고 그냥 사인하고 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하나씩 고쳐줘야 되고 또 아동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기관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돈 많이 벌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생각보다 월급이 적을 수가 있어요. 어느 특정한 그 기관 하나만 괜찮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생각보다 연봉이 작더라고요. 보수가. 네. 위탁가정보다 한 60%밖에 또 안 준대요. 24시간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설이 너무나 복지를 공부한 분들도 이쪽에 와서 일하기 싫어하는 오히려 더 대우를 해주고 더 많이 해서 아이를 다 잘 돌보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는 안 되고 중간중간에서 다 오히려 딴 쪽에서 돈이 빼가지는 이런 건설로 치면 하도급 업체가 계속 있어서 중간에 다 빼가는 이런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조적인 문제를 좀 보면서 법 개정 문제도 보면서 이거를 예방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 국가통합적인 문제 또 여기 피해자들이 크리스찬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이런 비극이 더 이상 재발이 안 되도록 하는 이거를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까 숙제고 저희가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되고 이 문제를 갖고 국회에서도 토론회도 한번 해야 되고 정부 부처에서 우리가 찾아가서 보건복지부 쪽에 가서도 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도 담당자들이 잘 모른대요. 다 떠넘기고 그건 내 부서가 아니다. 여러 군데서 걸쳐 있는 거예요. 부서도. 한 부서가 총괄하지 않고 이 부서, 이 부서, 이 부서 조금씩 걸쳐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책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래에서는 이제 공무원이 아동학대 전문 전담 공무원이 생긴 데가 있고 아직 안 생긴 데가 있어요. 근데 오늘 갔다 온 안산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있어요. 생겼어요. 10월 달부터 작년부터. 그런 데는 좀 학대 전담 공무원이 좀 많이 일을 하는데 물어보니까 지난해 10월에 와갖고 잘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또 아보전에 네. 물어보거든요. 네. 아보전이 시키는 대로 하시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아버존의 과거의 피해 많아갖고 아버존 했는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아이를 돌려받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같이 일을 하면서 일의 사건을 통해서 기자회견 때 우리 나는 부모다 협회 김수빈 회장님을 알게 돼서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개입되면서 지금 많이 그래도 아이를 찾아왔어요. 위탁 가정으로 빼든 직접 돌려받든 부모들이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는 걸 저희들이 쳐들어가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왜 그런 거친 표현을 쓰냐, 기분 나쁘다, 우리가 나쁜 일 하냐 그런데 저희가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전화해도 안 받죠. 부탁해도 안 들어주죠. 그러니까 그냥 굳이 쳐들어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세게 나오고 인권 침해라고 우리도 법으로 고소하겠다고 해야 그때 조금 들어줘요. 움직여줘요. 오늘도 시청에 갔더니 그분들이 인권 침해 신고 받아서 왔습니다 했더니 벌써 비상이 딱 걸린 거예요. 알잖아요. 이게 벌써 시끄러운 줄 알고 우리가 간 거는 벌써 그때 움직이는데 그 이전에 전화로만 하거나 방송만 올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움직여요. 우리가 전국을 다 다녀야 되는 상황. 이게 보통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아직도 해결 못하고 우리가 도와주길 바라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그 50가정 중에 이제 뭐
10가정 미만이 지금 조금 긍정적인 답변이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가정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50 중에서 한 10가정 정도는 뭐 이제 우리가 꼭 그 부모가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40가정 저한테 접수된 거, 또 이게 직접 카페에 접수된 분은 또 이게 별도로 있는 분들이 또 추가된 분이 있어요. 그 어쨌든 한 60, 70가정 정도가 지금 피해자가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합치면 그 중에 상당수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심지어 비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랑 전화통화도 막아버리는, 법에서도 결정문에도 없는 거를 그냥 시설에서 그냥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상담해 보니까 이 부모를 만나고 싶지 않아 한다. 근데 그걸 증거를 하고 입증해 달라고 그래도 영상으로도 입증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래도 힘들어하는 부모를 돕기 위해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여기는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아동학대 부모로 규정되는 순간 제가 아까 마녀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부모는 마녀입니다. 그래서 친권은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권을 항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무것도 없고 그것을 법적으로 그런 부모가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안 돼 있어요. 무조건 분리시켜 놓고 아동만을 위해서 아동인권이라고 하면서 친권은 완전히 박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자식을 국가가 강제로 빼는 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거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저희 어머님 중에 저런 네. 말씀 들으신 분 있잖아요. 네. 왜 내 아이를 데려가냐? 내가 키운 아이를. 그랬더니 지금은 출산율도 낮아서 어머님 자식은 더 이상 어머님 자식이 아닙니다. 국가의 재산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시는 출산율과 뺏어가는 게 들은 그게 무슨 어머님이 있으세요. 출산율. 아버전 직원분한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피는 출산율이 거죠. 지금 낮아서 네. 더 이상 어머니 자식이 아니고 국가의 재산입니다. 아니면 출산율이 낮으면 그런 속마음이 부분- 나오시는 거죠. 그렇죠. 그 아버전 직원은 잘 파악을 못한 것 같고요. 정말 출산율이 낮으면 어려운 가정에 지원을 더해서 애를 낳기 원하면 더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다자녀 가정에 인센티브를 더 주고. 근데 그런 제도를 안 쓰고 일반 부모님들이 설마 그럴까 그래요. 설마. 당해보시세요. 당해보시면 학대 의심 신고가 돼서 경찰이 출동하고 아버전이 개입하고 이제는 시군, 구청, 공무원이 개입해서 강제 분리되면요. 친권이 그 자리에서 그날부로 완전 박탈되고 정지됩니다. 그 부모는 부모가 아닙니다. 그분은 더 이상 부모 역할을 할 수가 없고 부모가 아무리 호소해도 주변 사람들이 안 들어줘요. 바로 그래서 이런 억울한 부모들이 양산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 좀 가지시기 바라고 문제인식을 좀 하시고 이런 제도와 법과 제도에 이런 사각지대가 있나 이렇게 한번 심각하게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현재 문제가 돼서 이제는 최초 분리할 때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예전에는 그렇게 개입했는데 지금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빠지고 경찰과 바로 시, 군, 구청 공무원들이 나가서 바로 분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분리해놓고 나면 국가가 공무원으로 다 그런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보니까 위탁으로 또 아보전이나 그룹홈이나 위탁가정으로 이제 빼는 거죠. 뭐 장기 보육 시설을 해서 보육원으로 넘긴다든가. 근데 제가 지금 시설을 오늘도 만나고 왔는데 그 어떤 그룹홈을 운영하시는 분의 얘기가 안산 같은 경우도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시설은 없고 그쪽으로 임시로 분리될 아이들이 장기 분리 시설로 다 넘어온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걸 보호해줘야 될 아이들을 사명감으로 하는 분들도 그냥 막 저기서 떠넘기다시피 일단 강제 분리돼서 넘겨오니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과거와 같은 큰 힘은 없고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평가를 하거나 어떤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것이 쭉 아직도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좀 희망적인 조짐은 가정위탁센터라는 곳으로 이제 아보전의 기능이 이제 바뀐다고 그래요. 이건 심리상담 쪽으로만 가려고 하고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자꾸 제기가 되니까 자꾸 정부에다가도 민원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심리상담 쪽으로 빠지고 아동보호센터로 이렇게 다시 가정보호센터로 이렇게 바꿔서 그 가정보호센터 속에서 예전보다 더 피해자 부모, 아동을 더 케어를 잘하는 쪽으로 하면 이런 불만사항이 좀 적지 않을까 해서 그게 8곳에 지금 시범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하나의 희망적인 조짐이라고 보고 이렇게 김수빈 대표님 같은 분들 또 피해자 부모님들이 많이 정부에다 항의하고 억울함을 호소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좀 시스템을 바꿔가는 중이 아닌가. 근데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항상 하면은 시설, 아이를 보호하는 시설, 단기 일시보호소든 장기 보육원이든 어떤 그룹홈이든 위탁가정이든 거기와 또 하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또 하나는 시군 구청 공무원이 이게 다 삼박자인데 이제는 최종 결정 권한이 가장 힘이 센 곳이 시군 구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찾아가는 거죠. 당신들은 이런 문제를 어떤 근거를 갖고 하느냐. 사법적인 결정, 처분을 받고서 하는 거냐. 사법적인 처리가 없는데도 당신들은 행정적인 처분을 갖고서만 하냐. 그러니까 사법적인 결정이 나오지 않아도 행정적인 처분으로 이미 사법적인 처분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동복지법 15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법적인 결정을 완전히 받기도 전에 이미 벌써 법적인 처분받은 것이 2중 처벌, 3중 처벌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간이 무한대로 연장되고 그리고 재판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분리된 상태가 있고 그 사이에 부모들은 피가 마르고 이제 이런 구조가 돼 있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만 다 떠넘기지 말고 원래는 관리 감독을 시군구청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군구청에서 이거를 좀 더 관심을 갖고 해라. 왜 당신들이 그거를 저쪽에만 떠넘기고 책임 없다는 식으로 하느냐. 이건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이제 안산에 갔던 서현 양 문제는 빨리 대책회의를 세워서 이걸 긴급하게 원가정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 그러니까 대책회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 약속까지 받아보고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 저희가 아무리 찾아가도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마침 피해자 부모가 이렇게 가는 길에 같이 또 갔더니 흔쾌히 또 시설장이 만나줘서 또 얘기도 잘 했어요. 피해자 나는 부모다 협회와 우리 자유인권실천 국민행동 또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를 비롯해서 쭉 변호사님들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님을 이렇게 합쳐서 원가정 인권보호 전국 네트워크를 하나 결성을 했어요. 그걸 지금 정관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그것도 비영리 단체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힘있게 일을 하고 대외적으로도 이런 사례를 많이 알려서 정부의 법이 강화돼서 한 번 신고만으로 계속 강제 분리가 되는 일이 발생하면 이런 피해자 부모들이 너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대비를 해서 법적인 개정 작업뿐이 아니라 이런 피해자 부모들을 돕는 작업뿐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라는 게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주는데 그것을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시청에서 경찰에서 그거 갖고 움직이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요. 근데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또 많아요. 근데 또 달라고 그러니까 1급 비밀이냐 뭐 했더니 비밀은 또 아니래. 달라고 그랬더니 그 주기는 어렵고 보건복지부한테 의뢰를 해보라고. 네. 그래서 저희가 또 보건복지부한테 의뢰해서 그걸 받아서 그걸 왜 우리가 알려고 하냐면 부모들한테 또 피해 부모나 앞으로 피해 부모가 될 사람들한테 예방 교육을 시키려고요. 이런 것이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이런 일이 될 경우는 억울하게 강제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래서 이런 피해 부모, 피해 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 일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법을 많이 발의하는 국가가 돼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하나의 민식이법 같은 경우도 그 횡단보도 사건 물론 보호해야 되지만 처벌을 너무 강화시켜 버리면 이제 그게 법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운용 자체가 문제가 되고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원치 않게 아이가 튀어나와서 쳤는데 민식이법에 의해서 완전히 그 가해자를 물려서 어떤 방어권도 인정하지 않는 이게 똑같은 거죠. 부모가 훈육 차원에서 이 녀석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물론 때려서는 안 되지만 손으로 때릴 수도 있지만 흔적이 남으면 또 지들이 놀다가 부딪혀갖고 멍이 들으면 무조건 학대로 의심이 돼갖고 그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다시피 하는 거. 그리고 비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든 아내가 행위자면 비행위자인 그 반대쪽 아내든 남편이든 그 배우자가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법이라는 것이 명확하고 규정이 따라서 정확해야 되는데 이 법이 디테일하게 작성된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만 만들고 학대 의심 신고도 20몇 군데의 그 직군에서 교사, 아동 시설, 경찰 모든 사람들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신고하게 해놓고 책임은 없어요.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는 처벌 안 받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멍들면 의사들이 바로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신고당하는 경우가 있고 상담받다가 문제가 되면 바로 신고하게. 왜냐하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법이 강화되고 처벌이 강화되니까 신고 안 하면 법적 처벌이 주어지니까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신고가 남발이 되는 경우.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로 가는 것이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문제점이 된 부분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이제 정리해서 헌법 소원으로 갈 건 가고 법 개정으로 갈 부분은 또 가서 언론 속기 이런 문제들이 최소화되고 이런 피해자들이 발생이 줄어들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피해자 아닌 분께서 전화를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본인은 이제 다 의심을 해본다. 그리고 이제 세상적으로 부모들을 비난하기를 시설은 정말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 부모들은 정말로 이익이 있는가? 이렇게 아이들을 다시 돌려달라고 호소하는데 이익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셨대요. 오히려 아이를 키우면은 양육수당 받는다 이런 말은 있지만 그 이상 들어가고 기저귀값만 해도 양육수당 훌쩍 넘는데요.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고 그 이상의 노력이 들어가는데 이 엄마들이 그래도 이 부모들이 그래도 아이를 돌려달라고 호소하는 이유는 뭘까? 그건 사랑이 아닐까? 그 사랑을 부정하는 어떤 기관이나 체제도 이 세상에 존립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나는 피해자는 아니지만 이 부모들의 사랑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부정하면서 우리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랑 중에 제일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희한테 설명해 주실 때 쓰시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부정하는 어떤 시스템이나 법이나 체제도 용납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